어제 명태균, 김영선 관련해서 나온 재판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김인택이라는 판사,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내린 판결문과 거의 판박입니다. 김영선 공천은 공관위가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니 문제가 없다.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우리 국민들이 김영선이 해주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네. 내가 상현이한테 다시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예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윤한홍이가 반대한다고 그러던데요. 뭐 잘 될 거예요. 다 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공관위에서 뽑았으니까 문제없다. 저는 그게 정말 이 김인택 판사라는 자가 몰라서 그러는가. 아니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뽑지 어디 대통령실에서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정치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인성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을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낸 건지, 그냥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서 어제 정말 그 속보가 뜨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법부 내부에서 지금 거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나.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정말 예상을 빗나가는,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공관위에서 뽑았고 그 8천만 원 세비 반띵한 것도 정치자금도 아니고 채무 변제한 거래잖아, 급여래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사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맥락과 그다음에 윤석열 부부의 그 녹취록과 명태균과의 3자 녹취록, 또 그동안 쭉 확보했던 증거들, 국민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정말 이번만은 제대로 단죄해야 되고 단죄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이고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우인석, 김인택 이자들이 판결한 것을 보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상식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이렇게 충격파를 주면서 19일 날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 김종국 원장님 그런 걱정 안 드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한번 당했잖아요. 작년 3월 7일 날 직위원 때문에 윤석열이 탈옥한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 법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례를 완전히, 그러니까 법률을 완전히 어긴 판단을 내린 재판관을 재판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뒀던 거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저거 조희대 사법부가 아무래도 뭔가 작정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공천엔 개입했는데 그냥 일부분이야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개입이 매우 아주 일부야.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야. 예, 크지 않았어. 그렇죠. 이런 건데 네. 아니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많네 그랬잖아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관위에서 소위 김영선을 공천하는데 말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찍어 눌렀다는 거잖아요. 윤상현 통해서 내가 찍어 누른 거야. 그러면 그 힘이 가장 큰 힘이 뭐였습니까?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전화해서 찍어 누른 게 가장 컸잖아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뭐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걱정 마세요라고 할 정도면 다 정리된 거야 라고 하는 녹취록의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공관위원들끼리 얘기한 회의록이 나왔는데 한기호 공관위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김영선 공천하면 시장까지 잃어. 여론조사 다시 돌려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윤상현이 그냥 오늘 끝내버리자 라고 얘기했다는 회의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오늘 끝낼까요? 윤석열이 전화했으니까 뭐 더 얘기해 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해가지고 야 이 새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렴 하지 그러면 안 합니까? 윤상현이 뭐라고? 윤상현이 내란 이후에 보여준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윤석열을 위해서 예를 들면 목숨을 걸었습니까? 근데 이런 게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에 개입하긴 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판단을 하는, 제가 볼 때 국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판결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야죠. 비록
공관위를 거쳐서 선출했다는 외관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그 사람을 움직이는 김건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야 상식적인 판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궁금한 이 판사 한 명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판결을 일주일 새 2번이나 본다.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그 점이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사 내지는 법관에 대한 인식을 일주일 사이에 새롭게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법부의 일원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정의를 구현해주고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인식 자체를 그냥 아예 무너뜨리고 원래 저들은 저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판결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과거에 검찰개혁 외치면서 검사들의 문제점을 거론했다라고 하면, 이런 몰 이해를 가장한 봐주기 판결을 해놓고 나서도 문제인식이 전혀 없는 판사들에 대해서 이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더 붉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개혁해달라고 하고는 아우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우인성 판사와 김인택 판사의 판결은 상식선에서도 너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으니 무죄다, 차용증을 썼으니 이번엔 또 그것도 무죄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쪽은 또 급여고 어떤 쪽은 또 심지어 채무 변제다, 이게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공관위에 돈봉투 같은 거 던져주고 돈봉투를 던지는 장면을 찍거나 녹취가 돼 있거나 그런 장면이 없으면 이제 다 무죄인 거고, 뭐 명태균 같은 사람도 이제는 심지어 사법부를 통해서 정치 브로커를 해도 된다는 이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냐라는 결론을 어제 우리 김인택 판사가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제 이건 좁게 보는 거지만 김인택이 어떤 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자가요 이미 논란이 됐던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 박영식 앵커님. 네. 이 자가 그 톰 브라운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면세점 관계자로부터 명품 의류를 수수한 의혹으로 이미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이 뉴스타파가 이제 전격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 그때 톰 브라운과 막스 마라 이런 명품 의류를 일반인들은 받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면세점 의류를 최대 95%까지 할인을 받아서 본인이 구매한 게 아니라 이걸 또 대리 구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인이 누군가의 부탁으로 사진을 전달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을 부인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 판사가 특혜를 누리고 그것도 심지어 이 어떤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대리 구매를 했다라는, 명품 의류를 최대 할인폭을 받아서 샀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자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직위원은 어떻습니까? 룸사롱 접대 있잖아요. 감히 나를 모욕을 줘? 그래. 이렇게 한 측면은 없을까? 그건 너무 좁게 보는 건가요? 하여튼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지난번에 우인성 판결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혀를 차고 놀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선이가 거기에서 어떻게 공천을 받습니까? 김영선은 그쪽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일단 김영선을 박아놓으면 갈 수 없는데 가야 누군가의 도움 덕택에 갔다고 믿게 되죠. 내가 1, 2등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 사람이 도와줘서 갔는지 내 실력으로 갔는지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될 수 없는 거, 그거를 이게 시켜줬잖아요. 그걸 명태균이 해냈잖아요. 그러니 김영선이 고마우니까 세비를 반띵했잖아요. 그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녹취까지. 그런데도 명태균이 받은 세비는 김영선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급여 성격이다. 명태균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다. 김영선 공천은 공관위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죄다. 아니 세상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인성의 판결과 이 김인택 부장의 판결을 합쳐놓고 보면 우리는 강경영 씨의 육성을 통해서 그 여론조사 비용과 김영선 공천과의 상관관계를 일찍이 파악을 했었잖아요. 2억 7천만 원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서울 갔는데 돈은 못 받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라는 게 강혜경 씨의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인성 판결은 그것은 계약서도 안 썼고 크게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건 무죄야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을 통해서 또 가장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가 취임 전 인수위 때 아닙니까? 그게 취임식 전날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수위 과정이 가장 막강할 때 당선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말이 많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전에도 계속 말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약간 좀 저항이 있네. 내가 다시 윤상현한테 얘기할게, 상현이한테. 이래가지고 완성된 공천이었는데 그것은 약간 영향을 미쳤을지는 몰라도 정치자금도 아니고 공간위에서 여성을 우대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건데 뭐가 문제야? 무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김인택 이 부장이 작년 4월에 이미 김영선 보석으로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명태균은 이미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주거 제한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무죄 받은 거예요. 좀 있으면 회복해가지고 재보선도 나온다고 할 판입니다,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게 지금 이렇게 상식에 안 맞는 판결을 쭉쭉쭉 하고 있는데 과연 2월 19일 날 윤석열 선거 어떻게 나올까? 이게 너무너무나 조마한 겁니다. 조마조마해요. 아주 불안해 죽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이슈가 눈에 들어옵니까? 한가하게 지금 합당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입니까? 보통 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풀려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봅니까? 어제 판결 끝나고 나서 명태균이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맨 처음에 시작했던 발동을 걸었던 사람이죠. 어제 나와서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다시 나오셨는데 혹시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명약 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해요. 뭐 저는 사실 저 장면 저 앞뒤로 보면은 더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상당히 이 재판 판결 내용에 환호하면서 앞으로의 이 행보가 또 예상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 다 떠나서요. 저 장면을 보고 제일 황당해할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윤석열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계엄을 왜 내가 계엄을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김건희 1년 8개월. 윤석열이 바라본 김영선, 명태균이 이 무죄가 나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 이제 김건희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막고자 이 트리거가 당겨지자마자 불이 나게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정작 나오는 선고들을 보면은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비상계엄을 왜 선포한 거냐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왜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후에 정당성과 명분을 주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저는 그 점을 걱정합니다. 지금 명태균 뭐 이렇게 이제 막 무죄 나오고 그러니까 괜히 내가 계엄해서 그렇게 다 무죄 나올 건데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건 역사가 지금 가정으로 봤을 때 하는 것이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요. 명태균 변호인이 이걸 민주당 조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다라는 함정 의심을 짙게 들게끔 하는 그런 판결이었다. 저희들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다라고 100% 확신했고
정건희 교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방학권을 남용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고 행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지 이제 피고인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뭔가 좀 그 판박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김건희 관련해서 오인성이 재판을 할 때 정말 중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죄 때리고 딸랑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그래도 내가 줘야 뭐 좀 면피가 안 되겠나 해서 1년 8개월 줬죠. 명태균 중요한 거 이거 무죄 다 해놓고 그 핸드폰 숨기라고 한 거 이거 딸랑 그거 가지고 집행유예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법률가 김용남 의원님 한번 우인성 판사와 김인택 판사의 두 판결에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있죠. 예, 일맥상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선 그 명백히 하고 싶은 거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거는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경위냐면 평소에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피고인이 공천 개입을 했다. 김영선 의원이 창원 쪽에 공천 받을 때 공천 개입을 했다는 취지를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의도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당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좀 퍼뜨려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여론이 좀 더 안 좋아지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위에 얘기만 하고 어떠한 명확한 증거를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평소에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있던 뭐 기자가 그걸 기사로 쓴 거야,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뭐 발칵 뒤집어진 건데 그게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는 완전히 사실은 이준석 의원 평소에 그 김건희, 김영선 사이에 있던 얘기를 주위에 떠들고 다닌 게 단초가 된 거예요. 저 변호사는 그게 민주당이 뭘 기획을 하거나 한 게 전혀 없거든. 근데 그 게이트가 보도를 통해서 빵 터지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거지. 그게 전부예요. 근데 수사도 대단히 느리게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왜 저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가 뭐 온갖 비판을 다 받다가 뒤늦게 기소한 게 무죄가 난 건데 무죄 판결 이유를 분석해 보면 특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아주 지극히 형식 논리예요. 야,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지. 거기서 결정한 거잖아.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는 그 형식은 안 갖춰 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실질이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그 사람이 공천 받았느냐를 따지는 게 공천 개입의 문제인데 공관이 열려서 거기서 결정한 거라 무죄?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뭐 형식 안 갖췄어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외울 정도예요. 다시 뭐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도대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었는지.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예, 사모님. 아니, 저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방송에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같이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자,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태균은 저 상황을, 저 녹음을 왜 했을까요? 이제 두 사람으로부터 이런 그 물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들려줄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일단은 김영선이죠. 자, 들어봐. 네가 되면 내 덕에 된 거야, 알지? 그래서 세비를 반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준석이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명태균 사건 판결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보면서 사건 초기에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때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시나리오를 끼워 맞추던 분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비 반띵에 대해서 맨 밑에 줄 보십시오. 세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세금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회의원이 월급을 받아서 절반을 두 쫑꾸를 사 먹든 주식을 사든 로또를 사든 그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제여야만 했습니다. 세비 반띵은 보좌관으로 정식 고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준 케이스였을 뿐입니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김유정 의원님. 네. 뭐 물론 세비 갖고 두 쫑꾸를 사 먹든 뭐 갖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도덕성이 이준석 같은 자는 네. 그것을 끝점까지 맞춰서 5대5로 나눈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원짜리까지 다 맞춰서 반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둘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깨알같이 방어하는 글을 올릴 수가 있죠? 저 정말 너무 황당한데요. 이를테면 이런 건 있었어요. 의원실마다 이제 지금보다 훨씬 보좌진 인력이 적었을 때 몇 명을 더 의원이 이제 인턴 내지는 이렇게 동일하게 몇 명을 또 고용을 해서 그 보좌진들에게 똑같이 월급을 나눠주고 본인 세비를 좀 보태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보좌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쓰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경우가 다른 거고 책상 서랍에 막 넣어두면 가져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거고 떳떳한 거면 굳이 그런 편법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통장에서 통장으로 넣어줘야지 맞는 거죠. 현금으로 왜 이렇게 받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친 판결에 대해서는 더 다룰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진짜로 걱정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죠. 바로 그 전에 우인성이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우인성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지금 이런 판결들이 뭔가 내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의 어떤 시나리오, 음모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윤석열, 명태균 내지는 김건희,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 파일에서도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공천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근데
공관위에서 투표해서 결정했다? 사실은 그 공관위에서 오고 갔던 대화도 지금 증거로 제출돼 있는데 그 대화를 봐도 이거는 투표로 결정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 오더 받은 대로 밀어붙여서 그 의지대로 그냥 공천이 김영선 단수 공천으로 확정이 된 건데 공관위가 열렸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논리를 확장해 보면 국무회의라는 게 열렸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문제 없었다는 논리까지 갈까봐 걱정해요. 그게 그런 식의 형식 논리로 실질을 봐야지. 실질은 그냥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김영선 공천을 꽂아준 거잖아요. 그게 명백히 대화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실제로 저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단수 공천 확정이 됐거든. 그리고 그날 명태균 씨나 이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 증거를 일부러 안 보는 건지 못 본 척 하는 건지 증거가 그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2월 19일 판결이 도대체 어떻게 날까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저희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2월 19일 날 공소기각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를 한 건 잘못된 수사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 자체는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을 했는데 이번 두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 완전 바꿔버렸어요. 공소시효도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태균이 그전 재판에서는 실질적 운영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무시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주기현 판사가 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한 것은 불법적인 수사야 라고 판결을 해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갖다가 조희대가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파기환송심 주심이에요. 추심 재판관 여기다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않았습니까? 야, 공소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되면 와 이거 매우 혼란스럽겠는데? 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빌드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상식적으로 조희대가 국민적인 저항과 비판을 알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처장에도 앉혀놓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엄청나게 문제제기 하잖아요. 그 처장에 대해서. 근데 처장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그래 니네들은 얘기해라. 나는 내가 할 길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적으로 다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동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전에는 그냥 아이씨 아무리 그렇게 하겠어? 얘들도 사람인데? 근데 지금 판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하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쌓여있는 증거는 다 무시하고 한쪽으로 빼버리고 그 판결 증거와 다른 것들만 갖고 와서 형식 논리로 야 아니 무죄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아니 공수처가 원래 내란 수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공소 안 되는 거 아니야? 기각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라도 수사할 수 있어 재판할 수 있어 라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막 떠들어야 그게 현실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박영식 에디터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뭔가 큰일이 터지려면 반드시 전조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혹시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그 의혹이라든지 또 불안함 이게 제기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법부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내용 좀 구분해서 보면 2월 19일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선고와 관련된 지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인택 판사나 김인택 판사의 우인성 판사와 김인택 판사의 판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전제해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법부 전체의 분위기가 일단 과거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검찰의 주장을 받아줬던 사법부의 분위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왜 반대쪽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느냐라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농단하거나 국정을 농단했던 김건희나 명태균 같은 일단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윤석열 내란 수계조차도 무죄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하인리 법칙에 대한 그 어떤 사례들 이런 건 전 충분히 공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내란 쪽은 이미 백대현 부장판사와 이진관 판사가 쌓아놓았던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받아서 지기현 판사가 감히 무죄를 때릴 수 있는 가능성 불안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어떤 신뢰에 대해서 하나를 짚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이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게 적시된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명태균이었다라고 명확히 판단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는 명태균이다. 근데 어제 김인택은 뭐라고 했느냐?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에 불과하다 얘기를 했어요. 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판사의 판단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각 1심을 또 항소심에 넘어가서 2심 판결을 받을 건데 그 판사들의 판결은 당연히 달라야 될 것이고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의 신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국민이 이제 이 판사들의 판결과 선고에 믿음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르막스님 불안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윤건희 세력이 그 뒤에 숨어있는 악마 같은 세력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합당이냐 아니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란이 끝났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댓글창에 합당 관련해서 막 글들 올리시는데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지금 2월 19일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단순한 기우일까요?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안 되는 판결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법에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일단 재판부 법관이 배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전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기현 같은 자가 막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은행 아래 번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뽑아서 거기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갔어요. 그거 저게 무슨 꼭 뭐 치명한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게 은행알이죠. 예. 옛날엔 저렇게 했습니까? 배당을? 아니 저렇게 했다는 말만 듣고 저도 저걸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사건 배당은 이제 전산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저건 정말 옛날 방식인데 이번에는 사건 배당의 문제가 아니고 재판부 구성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를 저렇게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제비뽑기 한 거예요. 제비뽑기 한 거죠. 뽑힌 사람이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가기로. 뽑고 좋아했을까요? 아이 씨발 그랬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저거 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크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구성이 된 전담 재판부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일단 두 형사 1부, 형사 12부 이 두 재판부가 구성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대등 재판부. 그러니까 이 세 명의 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인성 같은 경우에 옆에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아 있잖아요. 우인성이 뭐라고 판결을 해도 옆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런데 이제 대등 재판부니까 합의제로 운영이 될 거고 다만 여기에서 형사 1부의 윤성식 판사인가요? 얘가 지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대법관 지명이 되면 다시 저 사람만 바꿀 것인지 재판부 자체를 바꿀 것인지 그것은 아직 미정인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항소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도 저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항소심을 저기서 하는 거죠. 항소심만 저기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1심은 지금 막 돌아가고 있고 이미 1심 선고가 난 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가는 거고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거. 예를 들어서 지기현 재판부에서 아마도 2월 19일 날 선고를 하겠죠. 그 사건이 절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항소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가는 거죠. 항소심만 갑니까? 예, 예. 앞으로 남아있는 그 재판들 중에서 내란 관련 재판은 그냥 1심을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까? 그럼요. 3심제니까 예. 1심을 건너뛰고 서울 고등으로 갈 수는 없죠. 법률부터가 2심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예. 윤성식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이 이제 추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지 않고 대법관을 가는 걸 더 선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양반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기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청을 안 하면 이 인물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고려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 제청 안 하면 그냥 되는 거죠. 서울고등부장으로 계속 있는 거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계속 하겠죠. 그런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만약에 제청을 하게 되면 또 누군가를 판사 한 명을 또 선택해가지고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건 큰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대등 재판부라고 하는 특징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재판부를 들어갈 때 혹시라도 윤석열하고 관계가 되거나 또 이상민도 판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 배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연수원 18기, 23기는 다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 피고인이 18기, 윤석열 피고인이 23기인데 연수원 동기들은 다 빠졌습니다. 아마도 은행알 배당을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일부 자체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안 그렇고 판사만 집어넣게 되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과거에 전산 같은 경우는 내부 판사가 얘기한 게 저것도 조작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또 논란도 많고 이래서 걱정입니다.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래서 한 사람만 핀셋으로 드러내느냐 대법관 제청이 되면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한번 은행알 돌려서 다 뽑느냐 이런 고민도 이제 아울러 하고 있는 거죠.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아니 그거는 만약에 윤성식 부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되면 거기만 다른 법관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심리를 뭐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 재판부 3명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그 재판 진행상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렇게 지금 형사 일부의 재판부가 통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원래 있던 데가 아닌 데가 구성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은행알 뽑아서? 아니요, 형사 일부는 원래 그 분은 그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사 일부 재판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유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이 사람만 바꾸는 거냐 아니면 이 재판부를 바꾸는 거냐를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상 그 판사들 인사 이동이나 이렇게 돼서 3명으로 이루어지는 합의부 중에 한두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한 사람만 대체가 그동안 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재판부니까 어떻게 할지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16개 재판부 중에서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데는 배제하고 13개 재판부가 대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윤성식 후보자가 있는 그 형사 일부가 된 거니까 통으로 바꿀 건가 뭐 핀셋으로 하나만 교체할 건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법관 인사 있다는 속보가 아까 떴던데 맞나요? 발표가 오늘 원래 2월 중순에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인사 이동 날짜는 그렇습니다. 2월 말에 그러니까 하는데, 발표는 미리 하고 이동 날짜는 지금 고등이 이동하는 날짜가 있고 지방법원 판사들이 이동하는 날짜가 있는데 아마도 지방법원 판사들이 이동하는 날짜는 이달 23일자가 되지 않겠냐. 그럼 인사 명단은 오늘 나오고 오늘 발표되면 오후에 나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지기현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제 김인택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나? 그런데 뭐 서울 뭐 아주 뭐 중요한 지방 법원의 부장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부장이 아니고 법원장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대한 음모 뒤에 과연
조의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법원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사받고 기소당할 것 같던데. 그래야 되죠. 예. 예. 그 뭐 90%인가 95%를 95%. 할인된 가격으로 명품 의류를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샀다는 것도 본인 카드나 본인 돈으로 뭐 지급한 거는 확인이 안 되고 그 신세계인가 어디 법인 카드로 걷대는 거잖아요. 그랬죠. 할인된 가격으로. 예. 그거 줬겠나 현금을.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영전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거죠. 근데 말씀하신 법원자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면 뭔가 본인이 인사권자에게 인사권자가 요구하는 일을 행했으니까 그렇게 올라갔겠죠. 그때 국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본인 재판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신세계인가요? 거기 면세점 직원이 나와서 국회에서 증언을 했죠. 그 부분 한번 잠깐 들어보고 갑시다. 그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아는 사이 맞죠? 네, 맞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형사합의 4부의 명태균 게이트 담당 재판장입니다. 증인 올해 2월 28일, 5월 3일 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받고 갔던 거 맞아요? 여행 다녀온 거?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하신 거 맞죠? 본인 2월 12일 날 인천 200만 원짜리 15만 원 사면은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저런 대폭 바겐세일도 아니고 저건 그냥 거저죠. 95%인데. 근데 95% 할인율보다 20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샀다는 게 확 더 와닿는데요. 그건 진짜 충격이네. 그러니까 저 팀장한테 김인택 판사가 자기 여권 사진을 보내서 저 양반이 대리구매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법인카드 의혹도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죠, 뇌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그때 국정감사가 논란이 되고 나서 지금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휘원 판사에 대한 어떤 내부 자정 기능 자체도 이미 사법부가 무너진 상황인데 뭐 저런 걸 사법부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2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5만 원에다가 하냐고요. 뭔가 자기한테 얻는 게 있으니까 했을 줄 알고 저희는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저런 재판을 하고 있어요. 저 재판이 얼마나 중대한 재판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법부는 전혀 국민 이런 법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지킬 수만 있으면 조의대의 권력을 지킬 수만 있으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재라고 하는 법원행정처장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만만치 않겠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겠다. 사법부에서. 예, 박영재는 천대엽보다 더하다고 그러니까. 네네.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있다는 판결. 그리고 이제 오늘 법관 인사도 좀 들여다보면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이는지 아닌지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2차 특검이 이제 출범하게 됐습니다. 권창영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인데 광장이 엄청나게 큰 법인이죠. 김현장, 광장, 태평양 막 이렇게 빅3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지평 출신인데 상대적으로 민주진영 인사들이 많이 변호사로 있는 그런 법인의 출신입니다. 어떤 각오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역시 특검보 인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 역량과 그다음에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을 초대해서 그 특검팀을 구성하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합니다. 다만 2호부터 7호까지 규정된 사건 중에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민감한 그 군사 정보라든지 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호부터 7호까지 규정된 사건 중에서는 브리핑이라든지 공개가 아마 엄격하게 금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주무 특별 부와 같이 상의해서 구체적인 수사 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특검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2차 특검, 권창녕 특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유정 의원님, 2차 특검에 가장 큰 기대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그 세 개의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키면서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에서도 로비, 구명 로비 관련한 것들은 뭐 거의 제대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절망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김건희 16개 의혹 중에서 겨우 이제 3가지 건 가지고 재판받고 있었던 게 그나마 결국 지난번처럼 황당한 1심 판결이 나와버려가지고 저희가 또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 개 특검에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핵심적으로 다뤘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손 못 댄 부분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원희룡 장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리고 김태효는 분명히 내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을 텐데 지금 교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굴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숨어있는 내막이나 미처 손대지 못한 의혹들, 또 지난 그 1차 특검에서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 또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종합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신뢰는 가지 않습니까? 예, 저랑 또 태어난 연도가 같네요, 보니까. 그래요? 일단 그 김수원 의원 표현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매우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이제 특히 이 문제가 그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 꽤 있어서 또 특수부 문제와 관련된 좀 그 사건 수사의 특수성이 있어서 검사가 하면 어떻겠냐라고 판단했던 생각들이 많은데, 대통령은 오히려 소위 판사 출신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핵심적으로는 내란의 원인과 관련해서 배제되어 있는 인물 김건희는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노상원의 수첩은 진짜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이 너무나 희대로 끔찍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그 수첩에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실행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실행 의도 이전에 누구와 협의했는가 부분들은 내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외환죄 있지 않습니까? 이 외환죄는 매우 중대합니다. 외환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됐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 하나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재판 때문에, 저 윤석열 직위원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만 김건희 재판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분노한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던 측면과 관련해서 좀 속 시원하게 그것을 밝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좀 판사라고 좀 너그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특히 내란의 문제이고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다. 그거는 어떤 판사의 너그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와 같은 집요함이 필요하고, 그 집요함 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명확히 서야 된다. 좀 그런 모습을 좀 권창용 지금 특검이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식 에디터, 무엇보다도 정말 이번에는 촘촘히, 예. 꼼꼼히, 예. 엉성하지 않게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2차 특검을 맡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특검을 맡게 되는 분들의 부담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서초동에 계신 분들이나 뭐 변호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특검 저거 뭐더라 하냐. 차라리 그냥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재판 들어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수익적으로 낫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첫 번째로는 이 권창용 특검의 어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높이 사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게 고양이 세수냐 아니면 때밀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고양이 세수냐 때밀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1차 특검의 내용을 그저 설거지하는 정도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쇄신을 하는 마음으로 때까지 박박 밀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심을 다 덜어내버리는, 부족한 부분을 전부 다 채워버리는 그런 수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마 두 번째 기회가 될 것 같은데 3대 특검 중에서 판사 출신이었던 민중기 특검의 그 특검은 사실 말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뭐 조은석 특검의 그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미진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판사 출신의 특검이 제대로 결과를 내면 수사 전문가가 하는 게 낫다. 아니면 판사 출신도 오히려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의 평가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권창혁 특검께서 당연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또 결과가 미진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역시 그래도 뭐 수사 전문가들이 수사라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이런 평가들을 또 받게 되겠죠. 김영남 의원님의 기대는 어떤 겁니까? 일단 이번 2차 특검이 끝나고 나서 3차 특검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죠. 여기서 특검은 끝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은 좀 클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특히 김건희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웠던 부분에 대한 수사는 국내 파트는 이번에 끝을 내고 이게 돈이 혹시 해외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간 170일 동안 다 못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끝낼 거는 확실히 끝내고 못할 거는 상시적인 국가 수사기관에 잘 넘겨서 거기서 매듭을 질 수 있게 이른바 가름말을 잘 타야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2차 특검에 거는 기대까지 들어봤는데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지금 조이대 또 박영재 이 라인에서 이런 그 오다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것이 또 하나가 법관 인사할 겁니다. 지금 2월 달에 법원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인태 기자가 수도권에 어디 법원장으로 날 거다는 그런 소문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고향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 판사의 고향이 경북입니다. 봉화. TK 예. 봉화고 또 경북대 나왔고 굉장히 거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 명태균이 판결을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큰 소리를 빵빵 쳐요. 검찰 항소 포기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런 위험성을 너무나 많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결국은 이거를 나서서 싸우는 그 사람은 민주당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아무리 우리 패널들이 얘기해봤자 판사들이 이렇게 듣지도 않을 텐데 민주당은 그래도 어제 보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 박영재를 어쨌든 불러가지고 질타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로만 그걸로 끝내지 말고 법원 개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실천으로 옮기고 법을 통과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판사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냥 계속하고 실천은 없고 하니까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걸 혹시 검찰이 애당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할 게 아니고 알선 수재나 이런 쪽으로 기소를 했어도 결과가 똑같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마음 먹으면 다 그냥 무죄인데 그런데 사실 이 사건들이 다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뇌물이에요, 뇌물. 그렇죠. 네. 김건희 건도 그렇고 예. 뇌물과 다른 정치자금법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형량이 알선 수재든 배임 수재든 그러니까 뇌물은 1억이면 10년에서 시작하는데 나머지는 2, 3년이거든요. 그럼 집행유예도 되고. 아까 최재형 목사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단순히 김영선이 공천 받아주고 세비 반띵한 것에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더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 김영선을 이용해서 명태균이 어떤 사익을 챙기려고 했는지를 수사를 했어야죠. 당장에 우리가 그동안에 드러난 것만 해도 VIP 일정 같은 거, 동선 같은 거 다 파악하고 또 그쪽에 무슨 개발하는 정보도 미리 다 파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려고 그렇게 모기 보고 대포 쏩니까?
적어도 김건희, 윤석열을 내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김영선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김영선은 완전히 말로 부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창원이나 이쪽을 완전히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석 달 동안 명태균 게이트가 매일 일면 토업을 장식했어요. 근데 기껏 결론은 이거죠. 우인성도 무죄. 오늘도 결론이 이거. 그러면 3, 4개월 동안, 아니, 3, 4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이 아니고. 그렇게 온 언론을 장식하고 떠들썩했던 이 사건이 결국은 이렇게 아무 혐의가 없는 무죄로 판결 났다는 것. 야, 참, 이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그리고 박영재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 시킨다. 그거는 작년부터 다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다 해봐.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우리가 그냥 끝장내줄게. 윤석열 라인 카르텔의 선봉대장은 이제 이번에 임명받은 취임하는 그 박영재거든요.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은 또 이 앞전에 머리 허연 천대엽 그 사람하고는 또 상반된 증언을 하잖아요. 이번에 저기 국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그 8만 쪽 다 읽었냐 그랬더니 뭐 필요한 부분. 예,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었다 그러고 천대엽은 다 읽었다 그랬거든요. 종이로 된 거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달라. 서로 말이 그냥 서로 중구난방이고 같은 자기들끼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이 나는 음모론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도 음모론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반격이 지금 시작됐고 우리가 좀 민주진영이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제는 그냥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풀려나서 거리 활보하고 이 꼴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다시 한번 신기일전해 가지고 오늘 재판을 계기로 이대로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맨날 출판 기념회나 하고 유튜브 출연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제발 이걸 그 실무적인 실력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사건마다 335 이렇게 책임을 갖고 이걸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판사들이 판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뭔가 이게 함부로 판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민주당 의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님 우인성 판사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일단은 이제 접수했다는 이제 회신은 받았고 고발인 조사 같은 건 아직 통지 안 왔습니까? 예, 아직은 안 왔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또 중대 사건이니까 빨리 해달라고 제가 또 이제 의견서를 넣었어요. 예. 그리고 제 유튜브 그 이제 구독자들이 이제 123분 1, 2, 3 비상겸 이제 그래 해서 공동고발인으로 이제 명단도 넣었고 또 한 1000명 정도가 더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또 빨리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해달라. 내부터 빨리 불러달라.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가서 접수하고 그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혹시 김인택도 고발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판결문을 좀 더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인성보다 더 신속하게 이것도 사실 법 왜곡죄죠. 해야 되지 않겠나 우인성 판결문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오늘 판결문도. 그리고 이 굉장히 위험한 게 저는 지금 이거 밀리면 끝이 없습니다. 저쪽 그곳 자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칼자루다 그런데 쭉쭉쭉 밀고 가자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김건희 이제 항소심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의 재판부가 어디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1년 8개월이란 말이에요. 1심에서. 그러면 보석도 가능해요. 또 뭐 한 6개월 7개월 살았고 그럼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1년 8개월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은 내가 절대로 안 받았다. 예. 그거는 건진법사의 배달사고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그 사실이 맞다고 받아주면은 그건 바로 석방이에요. 예. 뭐 나머지 한 1,200만 원짜리 그 샤넬백 그거 하나만 유죄가 인정되면 그건 뭐 100% 집행유예죠. 자, 그럼 우리가 정말 가장 걱정하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명태균, 김영선 무죄 판결을 보고 우리가 놀라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우인성이 있었잖아요. 우인성이 김건희 무죄 때리고 지금 딸랑 그걸로 1년 8개월 줬는데 지금 명태균, 김영선도 똑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를 줘.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재판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 이게 한 또라이들의 개별적인 독단적인 판단이라면 몰라도 만약에 이게 정말 조직적이고 조이대의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박영재를 거쳐서 이렇게 너네들 승진하려면 알아서 해라고 한다고 움직인다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정말 사법부와 일대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 그 시나리오 몇 %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0%. 아니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저기 조이대가 중형차 딱 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동안 뭘 하겠냐고요. 그리고 천대엽이나 이번에 이 박인성 이 사람 박인재 이 사람도 그동안 뭘 했겠냐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가만히 있지 제가 않죠. 네. 판사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점점 더 많은 판사들이 또 점점 더 많은 법조인들이 뭐 현직 변호사 뭐 또 전직 판검사들 이게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 위반 그래 파면 그까지는 알겠어. 그까지는 다 동의한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우인성 판사의 그런 직권남용 법외국죄에 해당하는 판결과 오늘 이 김 판사의 이 판결이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또는 뭐 조직적으로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내란죄가 돼, 이게? 이런 기본 어떤 바탕을 갖고 있으면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주 치밀한 조직적으로 이제 짜여진 그런 공모 공동정범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것도 공동정범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왜 기본적인 지금 판사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00%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100%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지금 증거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추론이 아니고 이제 음모에서 추론에서 합리적인 의심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이미 이제 되고 있다. 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일주일 사이에 반복됐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난주에는 뒤통수를 친 건데 오늘은 앞통수를 그냥 때린 거예요. 뭐 어쩔 건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놓고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뭘 주목하느냐. 2월 22일, 이번 달 22일 날에 이제 법관 인사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제 2월 23일부터 그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5개의 판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나는 재개할 거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이라도. 예. 이제 그거를 굉장히 아마 치밀하게 지금 기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현직 대통령을 하고 맞짱 뜰 수 있는 판사를 누구를 보낼 거냐, 그리고 어떤 재판에 보낼 거냐. 예, 그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뭐 2차 특검도 지명하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검 백날하면 뭐 하겠습니까? 특검은 결국은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재판부에 어떻게 그러면 이 사법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러니까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적할 뿐이지. 민주당이 꺼낸 그 사법개혁에 그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겁을 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대법관 뭐 정원, 100명은 그거는 뭐 무리고 한 20명. 그것만 해도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런 판결이 헌법소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뒤집어진다 하면 굉장히 겁을 먹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런 게 판결로 나오면은 구속도 시킬 수 있어. 그런 걸 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거 반드시 이거 해야 되고 독일이나 이런 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법원의 판결문은 통제를 안 받아도 되죠? 통제를 받는 수단이 있어야지. 뭐든지. 예. 그리고 법외국제 반드시 이것도 이게 진짜 직격탄이거든요. 이 따오 판결에 대한. 그것도 역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잘 또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이 사법개혁 법안을 말로만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건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을 다시 걸어왔고 다시 거꾸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를 명백히 지금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현직 대통령이 있는 정권에서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상권 분립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 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법개혁 5개 개혁안을 제출했잖아요. 예. 그리고 대법관 26명으로 증언했나요? 그거 개혁안 냈잖아요. 이거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백백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과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냥 실효성 있게 피부에 와닿게 지금 이 법원에 이게 경각심을 주고 자기들이 개혁의 대상인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시민단체가 촛불 집회가 조의대 물러가라고 그러고 사법개혁하라고 그래 봐야 소용없고 민주당이 5대 사법개혁안 제출한 거 또 대법관 14명에서 뭐 더 증언한 그 안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또 검찰 개혁안 지난번에 입법 예고한 거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것도 서로 싹 수정해가지고 다시 검찰 개혁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판사들이 네. 술자리에서 그런 말 해요 저한테. 형님 아니 없애겠다는 검찰 개혁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판사를 손을 대? 이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지만 와닿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2월 19일 날 지기현이가 윤석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제가 볼 때는 뭐 끔찍해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촛불 시민들이 전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멸망하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뭐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언하는 거, 그 다음에 대법관을 추천할 때 그 추천위원을 좀 개편하는 거,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을 하고 아니, 저는 뭐 이런 소소한 것보다도 변호사님이 100%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얼마나 전율이 소름이 돋았냐면,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해서 지기현이가 윤석열이 무죄나 공소기각을 줬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분명히 저는 그게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법부가 그래 그러면 한번 뜨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기현 판사는 두 가지 판결문을 다 써놓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유죄 세게 때리는 거 하고 무죄 공소기각을 생각한다고 봅니다. 무죄는 생각 안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추이를 보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우인성의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 오늘 또 이런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또는 여론이 그렇게 안 들끓고 그냥 뭐 오늘 뭐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또 넘어간다. 이제 그 추이를 볼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또 간을 볼 수 있는 게 다음 주 말씀드린 김예성 집사 게이트 이종호예요. 이런 것도 별로 뭐 집안 싸움이나 하고 한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무죄보다는 공소기각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에는 그동안의 재판이 너무 길었고 그동안 재판의 초점이 윤석열 주장하는 것에 사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지 공소 제기의 정당성을 놓고 다툰 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합리적인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게 합리성이라는 거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때리면 끝나는 거야. 예. 그냥 때리면 그게 상수가 되잖아요. 지나간 과거가 돼버려. 그리고 자기는 빠지면 돼. 전체 큰 그림에서. 으로 인해서 지기현은 지금 힘을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힘을 실어주는 거가 아닌가 이런 사례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김여성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결과가 또 만약에 오늘 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기현은 두 가지 패 중에서 이제 윤석열에게 유리한 편안하게 해로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걱정되는 게 이제 실체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무죄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무죄를 때리는 논리가 뭐냐? 마음에 대한 고의.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범죄에 대한 인식. 이제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위법성 인식. 예. 위법성 인식이 애매하다. 지금 구속영장을 날릴 때 다 위법성 인식을 갖고 긁어 넘어진 적이 많았잖아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그거는 마음이거든. 마음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던 것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저는 이거는 완전히 정치투쟁입니다. 이 법리적인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이걸 이 민주진영이나 민주당이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겁니다.